그럼 뮤지컬 쪽에 계신 분은 네, 알겠습니다. 이 조경이란 그 토탈 아티스트가 종합예술가죠. 종합예술가의 여러 선배님들을 모시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돼서 무한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이 본론에 앞서서 우리가 농약을 이야기하자면은 원래는 작물보호제로 농업진흥청장 고시를 해서 지정이 됐지만은 이 수목 쪽에도 농약이 없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농약 병이나 분진을 보면 대부분 적용 대상들이 이 농작물에 많이 의존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근래에 오면서부터는 이 조경 쪽, 수목 쪽에도 등록이 하나하나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한 작물의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보통 최한 1,200에서 3,000억이 들어갑니다. 품목 하나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조경 쪽, 농업 쪽의 등록이 더 용이하고 조경 쪽, 수목 쪽은 좀 등록이 좀 아직은 좀 비비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다. 우리가 관공서 어떤 소독이나 관리를 할 때는 이 대상 해충이나 대상 순목에 등록된 약재를 요구를 하는데 어떤 약재는 등록이 되어 있고 어떤 품목에는 등록이 없어서 난감해하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을 나무회사에 지난 처방을 인해서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떤 관공서는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이 농약을 사용하면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차차로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본론에 앞서서 우리가 조경 현장을 진행하다 보면은 시고, 식재, 그 다음에 진행을 하면서 수목에 대한 병해충에 대해서 그렇게 예민하고 자본을 많이 투자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데 실질적으로 식재를 해놓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 병해충이 발생하고 또 모든 것이 조화롭게 진행이 안 될 때는 의뢰자학교에서 한 3년이 지나서 2년이 지났는데 의뢰자학교에서 똑같은 나무를 똑같이 식재를 해달라고 하면 그 엄청난 하자에 대한 비용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시설물을 파괴해야 되고 또 그에 비등한 수목을 구매를 해야 되고 또 운송 또 식재 이렇게까지 하려면은 이 조경에 식재에 하시는 분들이 제일 애로사항이 이 하작들에 대해서 이 하작들에 대해서 인위적인 피해도 있습니다만은 이 보통 병해충에 의해서 하작을 하게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식재하는 과정에 예를 들어서 어느 지방에서 식재 현장에 수목이 올라왔다. 병해충에 감염된 수목인지 아닌지 그것을 우리 관리자나 대표님께서는 확인을 해서 조치를 하실 수 있는 권리가 있으십니다. 근데 대략 수영만 보고 아니면 시간이 공기가 없어서 그냥 식재하고 나서 1, 2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문제가 발생되고 또 식재하시는 현장의 토양이라든지 또 식재하시는 조경하시는 분들의 좀 미숙한 부분으로 식재가 이루어졌을 때 하자가 발생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꼼꼼히 따져서 하자 발생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조경 현장이 되기를 상당히 원하고 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제가 농약을 맡게 되면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거를 초급 교육 과정으로 교육을 할 건가, 중급 아니면 상급 아니면
수능 전문가 교육을 해야 되든가 아니면은 그 병해충에 대해서만 처음부터 끝까지 교육을 하든가 그렇게 대해서 상당히 고심을 하다가 그래도 오늘 처음 이 자리를 마련했기 때문에 초급 쪽의 기본만 일단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저희 대표님께서 시간을 많이 뺏어가지고 간단하게 요약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농약의 제일이라는 것은 여기 보시다시피 수목농작물병해충 또는 작초로부터 농업 생산이나 수목을 유지하지 않는데 이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병해충 하면은 이 우주 만물에 존재하는 모든 그 생물들은 다 존재해야 될 이유나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 인간만이 딱 어느 그 곤충을 넣고 미생물을 넣고 이 판단을 합니다. 우리 인간한테 이익을 주는 곤충을 유충이라고 하고 우리 인간한테 피해를 주는 곤충은 해충이라고 하고 이렇게 단정을 지어버립니다. 해충이든 유충이든 우리 인간 세상이 살아가는 데는 다 그 필요한 우주를 갖다가 질서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그 생물들이지만 우리 사람들은 해충과 유충으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의 분류에 보면은 살균제, 해충이 아닌 모든 미생물에 의해서 곰팡이에 의해서 이 수목의 병을 일으키는 살균제 농약이 있고요. 우리 수목 쪽에서는 그 세균이나 뭐 바이러스 물론 있습니다만은 이 농작물에는 세균, 바이러스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수목 쪽에는 거의 85% 이상이 이 진균, 곰팡이에 의해서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충제, 살충제는 조금 이따가 개통을 이야기하겠지만은 보통 우리가 말하는 해충을 사멸하는데 사용하는 살충제. 살충제가 해충만 사멸하냐?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분류하는 유충도 또 아니면 해충을 가해하는 천적도 특별히 사멸하게 되어 있어서 이 농약 사용에 있어서 이 한마디도 지구가 필요한 것이 살충제입니다. 그리고 제초제가 없으면은 엄청난 우리 인력을 필요로 하겠죠. 제초제가 나와가지고 상당히 우리 인력을 갖다가 거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조제, 보조제가 있고, 보조제라는 것은 우리 농약을 살포할 때 농약의 약효를 상승시키거나 또 아니면은 우천시 농약 관리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보조제를 사용하고 있고, 생장조절제는 보통 우리 수목 쪽에서 많이 이용하는 것보다는 농작물 쪽에서 생장조정제로, 식물 생장조정제로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생장의 정상적인 생장을 유지시킬 때 사용하고, 비대시킬 때 사용하고, 또 억제시킬 때 사용하고, 그리고 용전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수목 용전 쪽에 종사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생장조정제가 아주 필수적인 약재로 속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별개 방지제를 살균제라고 부르는데, 수목이나 농작물에 미생물의 유해 작물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살균제고, 살충제, 수목 농작물의 해충을 방지하기 위해 쓰이는 식물 기생성 원액, 선충, 돌지, 새, 기타 유해동물을 방지하기 위한 약제입니다. 이 어미류도 종류가 한 430가지 종류가 됩니다. 복도 있었고, 탁 속에서 어미류도 있고,
육상에서 그 잎을 가려야 하는 엉애류도 있고, 선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고는 여기에서 엉애류, 선충, 벌지, 새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살충제에 한해서 이루어지는데, 이 엉애는 우리가 그 곤충이 보통 그 새쌍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엉애, 거미, 찐득이, 가재, 새우, 게 이런 것들은 이 넷쌍의 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계에서는 그 진정한 곤충으로 안 보고 이거를 엉애 강으로 볼 건지 거미 강으로 볼 건지 아직 딱 판단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아니 보통 곤충은 다리가 앞가슴, 가운데 가슴, 뒷가슴에서 새쌍으로 이루어졌지만은 엉애류는 넷쌍으로 이루어졌다. 엉애류는 찐득이도 있고 가재도 있고 그런 것들, 새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엉애는 이 살충제에 속하지만 살피제, 살피제라고 우리는 전문가 용어로 살피제라고 하고요. 선충제, 살선충제, 그다음에 그 돌쥐들이 이제 그 다른 병도 옮기고 있습니다만은 돌쥐들을 잡는 집이나 그 들에 사는 돌쥐들 잡는 것을 살서제, 쥐서져서 가지고 살서제, 그다음에 그 살철제 이런 식으로 그 유해동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잡초 방지제, 제초제, 소농작물 등에 유해한 초목식물을 방제해 쓰이는 약제. 이 제초제는 그 선택성 제초제와 비선택성 제초제, 또 발화전 처리제, 여러 가지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택성 제초제는 어느 식물을 제외한 나머지 식물들을 잡초로 인식을 하게 해서 사초를 시키는 그런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요. 외떡잎을 살초하는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 쌍떡잎 식물만을 살초하는 제초제가 있고, 또 외떡잎 식물이지만은 우리가 잔디를 갖다 보통 화분과라고 이야기하는데, 화분과에는 잔디, 대표적으로 우리 농민들이 논농사를 지으는 벼농사, 이 수부작이라고 부르죠. 벼도 화분과고, 잔디도 화분과고, 또 배나무도 화분과입니다. 그런데 이 벼하고 잔디만의 유전자 기nom이 유전자가 흡사해서 그럼 바람이나 강아지 털이나 억새나 모두 그라스 동물들인데, 페티클로그라스나 한국 잔디하고 한국 벼는 살점과 안 빼고 선택성이지만은 켄터키 블루그라스라는 다른 잡초라든지 바람이 강아지 털, 옥새, 띠 이런 것들은 잡초로 인식하는 그런 선택성 제초제가 있고요. 비선택성 제초제는 요새 식물이라고 존재하는 것들을 다 살초를 하는 제초제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초제를 경협으로 처리할 건지, 아니면 토양에 처리할 건지, 아니면 수면에 처리할 건지. 수면에다 왜 제초제를 뿌리냐고, 벼농사 하시는 분이나 연꽃 농사 하시는 분, 또 공원에 연꽃과 연 방죽이 있는 이런 부분들은 계속 약을 뿌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수면에 처리하는 이런 수면 처리제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물 생장 조정제 아까 이야기 드렸었죠. 다음에요. 여기서 이제 분류상 색상으로 보면은 이게 각 나라마다 농약이라는 분류한 색상이 조금씩은 다르고 있습니다. 근데 전 세계적으로 공통된 어떤 분류의 색상을 가지는 것은 제초제입니다. 제초제는 전 세계에서 이 노란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제초제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다시피 입제가 됐든 유제가 됐든 수화제가 됐든 살균
살충제의 색상은 어느 용기에 담아도 이 분홍색을 띠는 거고, 살충제도 입제, 유제, 수화제 이런 살충제들은 이 초록색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살충제다. 이 노란색 제초제인데 2023년부터 전부 다 이 노란색이었는데 이 피선택성 제초제만 빨간색으로 분류를 다시 했습니다. 노란색에서 옛날에 맹독성 농약을 갖다가 빨간색으로 했었는데 맹독성은 없어지고 고독성도 1919년도로 종료되고 그 다음에 이제 보통독성, 저독성으로 나오는데 이 빨간색 병풍을 가지거나 무통알리를 가진 제초제는 비선택입니다. 우선 선택적인지 못하고 모든 식물을 다 죽인다. 그렇지만은 비선택성이라고 해도 이 못 죽이는 잡초들이 있습니다. 그 나팔꽃과에 들어있는 애꽃, 또 썸바기 종류의 반가지똥, 또 그 나팔꽃 조그마한 미니 나팔꽃 같이 피는 미니 유홍초, 또 억새 이런 것들은 잠시 일시 입을 교사시킬 수는 있지만은 비선택성 제초제라고 보지만은 톤을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약효 상승이나 우전지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흰색 두꺼, 그 다음에 생장 조정제는 이 분천제 이렇게 하고, 이렇게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색상으로 분류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농약 보관 창고에 보관하실 때는 이런 색상별로 보관을 하시면은 살균제가 필요하고 싶으면 분홍색 쪽으로, 살충제, 제초제 이런 식으로 분류를 좀 해놓으면은 찾기가 쉽고 좋으실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50이라는 제가 50이라는 농약이 있고 다크닉이라는 농약이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농약의 재원을 보면은 제일 처음에 봉지나 변이나 이 농약이라는 글자가 표기가 제일 사람 눈에 잘 보이게 표기가 돼야 됩니다. 이 농약이라는 글자는 무조건 여기서 빨간색으로 표기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뭐죠? 상표명, 그 다음에 품목명, 독성 부분, 사용 방법, 주의사항, 성분명, 특성, 그림 문자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적용 기자, 적용 대상이 아니고 적용 대상은 내가 원하는 작물의 변이 중에 사용하는 적용 대상이 등록이 되는가 그것을 보는 거고요. 작용 기장이라고 보면은 이제 앞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살충제 A, 그룹 살충제 3A 이런 작용 기작이 있는데, 이 기작은 왜 표기가 되냐면은 제가 예를 들어서 동네 약국에 가서 지난번에 어떤 약을 샀어요. 그랬는데 또 다른 가게에 가서 또 다른 약을 샀는데 살포하고자 하는 나무는 한 나무고 병명은 똑같은 병명인데, 전번에도 예를 들어서 살충제 4A를 뿌렸는데 또 이번에도 4A를 뿌리면은 병의 중은 이 내성이 생겨서 이 연장 살포를 하면은 내성이 생겨서 잘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성을 피하기 위해서 교차 살포를 하기 위해서 그런 작용 기작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명칭, 우리 농약의 명칭은 조금 이따 와서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나와 보시겠지만 이 화학명이 있습니다.
이 농약의 원재를 제일 처음에 사용을 해야 될 원재, 그게 화학명입니다. 유가명은 이제 국제적으로 그 화학명을 갖다가 어떻게 농약물 이용을 할 제품으로 이용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국제적으로 채용된 하나의 명칭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신문을 봤을 때 학명이라고 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그 학명은 한 신문만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유가명이 있고 품목명은 이제 유가명하고 거의 비슷했는데 이게 예를 들어서 어느 물체의 수화제냐, 유제냐, 액제냐 이런 품목명으로 나누고 상품명이 있습니다. 상품명은 똑같은 원재를, 똑같은 함량을, 예를 들어서 똑같은 원재를, 똑같은 함량을 A라는 회사에서는 철수라고 만들고 B라는 회사에서는 염수로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농약가게를 갔는데 토신염을 받았어요. 근데 그 토신염이 참 잘 들었어. 뿅 메탈. 근데 어떤 농약가게를 갔더니 지우판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니야. 나는 토신염만 써서 토신염 아니고는 농약이 안 들어. 나는 토신염 아니면 안 돼. 근데 토신염하고 똑같은 성분을 B라는 회사에서 만든 지우판을 줬는데 농민들이나 우리 여러분들은 아니라고 그렇게 오해를 수있지만 A라는 회사에서는 토신염을 만들고 B라는 회사에서는 지우판으로 이렇게 상품명을 다르게 쓸 수도 있다. 네.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 보시면은 네. 테프나졸 성분이 들어있는 지금 이거 살균제입니다. 이 성분이 품목명이 테프나졸이에요. 근데 파만농이라는 지식사에서는 토리쿠라고, 아다마 코리아에서는 오리우스라고. 그럼 토리쿠가 함량이 더 많냐? 테프나졸 함량이 더 많냐? 똑같습니다. 오리우스나 똑같습니다. 제조 회사에서 상품명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토신은 지오판, 이것도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살균제를 이용할 때 한 가지 알아주셔야 되는데 보호살균제가 있고 치료와 예방과 치료를 같이 하는 살균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살균제라는 것을 대표적으로 배세는 하시고 이런 것들이 보호살균제고 나머지들은 예방과 치료를 동시에 다 이룰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살균제 지금 이렇게 전달해 드린 거는 한번 보시라고 하니까 이렇게 넘겨주시고 다 보시면 제가 이제 그 다음 설명하는 살균제를 한번 샘플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전문의 소개 설명 끝나면 제가 간단하게 좀 살균제 설명을 해드릴게요. 또 개통에서 보면은 비오스포지나 이쪽에서 보면 살균제, 옛날에는 우리가 농약이 들었을 때는 분치가 되지 않았을 때는 이렇게 생석회하고 유황하고 이렇게 살균제 최소한 3분의 0일 정도는 잡을 수 있습니다. 살균제이지만은 이렇게 배합을 해서 제조를 해서 사용을 했고 프랑스 보르도 지역에 가면은 이 생석회하고 황산구리하고 해서 이 석회 보르도를 제조를 해서 사용을 거의 19세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생석회가 예를 들어서 4%, 황산구리가 4%, 4,40 보르도예요. 또 생석회 5%, 황산구리가 3% 보면은 5,30 보르도예요. 이렇게 해서 만들었지만 요즘에는 유기농약들이 너무 많이 좋은 농약들이 나왔기 때문에 보통 제조를 해서 쓰는 것보다는 보통 지금 제조
지금도 제조사들이 석유 유화막지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원화들은 보다 더 유화되고 황계, 동계, 염소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바네틴 대표에 아바네틴 28% 이런 것들은 항생 물질에서 미생물에서 실질한 항생제를 동약입니다. 아바네틴은 염소를 통해서 인을 주제로 한 농약, 카바노이드계, 피레소레이드계, 니코틴.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면 담배 니코틴, 이런 니코틴 쪽에서 추출한 농약들, 제초제에도 이런 계통들이 있습니다. 제에 따른 분류는 직접 살포형이 있고 희석 살포형, 기타형이 있습니다. 직접 살포는 분재와 입재가 있습니다. 옛날 같으면 기계를 메고 분재를 양쪽 논에서 비닐에다 구멍을 뚫어서 쫙 뿌리고 와보는데 요즘에는 분재가 인체에 해로우니까 직접 하니까 이제 분재를 잘 안 쓰고 분재를 갖다가 성형을 해서 입재화를 만든 겁니다. 성형을 해서. 그래서 우리 인체의 건강을 조금 피하려고 하다 보니까 입재형으로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소화제, 유제, 액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것은 상당히 한번 기억에 남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건 소화제는 가루입니다. 가루를 갖다가 물에다 희석해서 살포를 하고 유제, 액제 여기서 소화제는 물에 잘 안 퍼지니까 우리가 전에 밀가루를 물에다 풀면 잘 안 풀어지잖아요. 거기에다 계명 활성제나 보조제를 넣어서 풀면 잘 풀어집니다. 유제, 원재가 물에 잘 안 녹으니까 이 원재를 갖다가 기름에다가 농축을 해서 확산시킬 수 있게끔 원재를 기름에다가 요동축을 해서 물에 타면은 확산이 잘 되게끔 이렇게 하고 유지는 겨울에 잘 동파가 안 됩니다. 근데 액제는 겨울에 쉽게 얼어버리죠. 그래서 지금은 이 액제 농약에다도 부동제를 넣어가지고 부동제를 넣어서 유통이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훈연제, 연부제, 흡수제, 독부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시설원에 사람들이 많이 쓰고 가정 건물 소독할 때 쓰는 거고 우리는 독부제입니다. 독부제만 사용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품 표기 보면은 이 상표명, 품목명, 지정대상 아까도 이건 이야기 다 한 겁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행위 금지의 표기 문자, 행위 강제 표시 드림 문자, 사용 방법에 관한 주의, 해독 방법, 농약 보관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농약 보관 아무 농장이나 아무 창고에나 그렇게 보통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 손에 대서도 안 되고 노약자 손에 대서도 안 되고 식은 양치가 필요하고 그런데 우리가 보통 어느 소독을 맡았다 농장에 소독을 한다 또 업체에 소독을 맡아서 소독을 한다 하면은 보통 일하시는 분들한테 창고에 가서 무슨 농약 갖고 가서 얼 뿌리고 와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왜? 보통 관리자가 작업을 하는 사람한테 어떤 농약을 갖다가 통에다가 희석을 하는 것까지 보고 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관리자는 농약 보관 창고를 시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여기서 직선거리가 한 3km 된 수목 유통 하시는 분이 있어요. 거기 반장님이 세상 살기가 어려웠고 할머니를 자꾸 신랑이 나니까 비 오는 날 반장님들은 일 없지 않습니까? 비 오는 날 직장에 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술 한잔 먹고 하면서 파라치온을 한 병을 딱 뒤에 가서 마셨습니다. 마셨는데 멀쩡해요.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한테 나는 파라치온 한 병을 마셨는데도 아무 이상이 없어?
왈 떨어지고 몇 분 만에 툭 떨어져서 병원에 실려가서 19일 만에 미세처가 19일 만에 죽었습니다. 이런 것을 이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바가지만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원리를 알았다면 그 유통 공장에 가가지고 우리 엄마가 죽어서 어떻게 할 거야 살려내. 근데 유통 공장은 그냥 병원비만 되고 장례비 정도만 주고 끝났습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되면은 이 관리자가 전체적으로 책임을 져야 된다고 뜻해서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농약은 관리자가 서로 지금까지는 이렇게 해서 서로 믿고 부찬해서 그랬지만은 이 보관만큼은 보소 사용할 때 출고만큼은 꼭 관리자가 해야 된다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거는. 수목의 피해 보면은 수목은 독립영양 생산자입니다. 동물처럼 먹이를 찾아서 다니는 게 아니라 수목은 그 자리에서 태어나서 그 자리에서 생활을 하고 그 자리에서 이제 그 생명을 마치는 집도 자기가 짓고 옷도 자기가 만들고 또 먹이도 자기가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을 갖다 독립영양 생산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피해를 보면은 그 생리적 피해, 뭐 환경적 피해, 뭐 기후적 피해, 식재 불량의 피해, 이기적인 피해 다 그 알고 있는 말입니다. 반대로 말해서 이기적 피해는 나무가 심어져 있는데 잘 살아요. 잘 살고 있는데 여기 토목공사를 한다고 나무에다 막 밀어 붙여버렸어. 그러면은 나무는 기존에 있었던 나무는 정상적인 식재였지만 나중에는 결국은 침식이 돼가지고 나무가 고사하게 되고 식재 불량 우리 일하시는 분들이 그 구찬해서가 아니면 힘들어서 아니면 좀 지식이 떨어져서 식재를 대충했을 때 하자가 많이 발생되는 겁니다. 기후적 피해 이거 한 가지만 뭐 이야기하겠습니다. 작년 겨울부터 금년 봄에 지금 우리나라 조경 쪽이 옛날에는 중국 조경에서 일본 조경풍 조금 유입하다가 지금은 이제 그 유럽풍 조경으로 많이 돌아서고 있는데 유럽풍 조경을 하려다 보니까는 막 소나무 관리하기 힘들어. 해마다 전지해야 돼. 또 무슨 나무 병도 많아. 그래서 요즘에는 사이클러스 그 수목들 상록수를 많이 심죠. 에메랄드, 블루엔젤, 문그로우, 스카이로켓 뭐 이런 그 사이퍼러스 종류들을 많이 심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 해마다 전지 안 해도 되고 약간의 진딧물에 변했지만 관리해주면은 뭐 보기도 좋고 사계절 부르고 또 요즘 건축 양식에 적합하게 잘 어울리고 거기다가 이제 멋진게 조금만 뿌리고 아니면 이제 그라스로 그 정원을 꾸미고 이런 식이 됐는데 이 사이클러스 종류들이 작년 겨울하고 금년 봄에 실제 한지 한 2, 3년 된 사이클러스들이 전국을 다 공파하고 휩쓸어 버렸습니다. 원인은 이상기후로 봄에 날씨가 며칠간 굉장히 포근했어요. 포근했는데 이 사이클러스 애들이 이제 봄이 왔구나. 이틀도 지났으니까 봄이 왔구나 하고 성장을 개시하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추위가 닥쳐버려서 이 뿌리가 그 뻗어있는 땅들이 꽁꽁 얼어버렸습니다. 그러는데 사이프러스들은 상록수기 때문에 낮에는 광합성작용을 해야 되죠. 근데 광합성작용을 하면은 기본에서 수분이 이탈되는데 뿌리에서는 흡수를 못해요. 왜? 땅이 꽁꽁 얼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갑자기 동계 근접 피해가 일어나버린 겁니다.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저희 농장 직장에도 엄청난 양을 벌였습니다. 어느 조경회사는 900주를 식재를 해줬는데 작년 가을에 몇 개 식재를 해줬는데 다 죽었어요. 소속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이프러스 종류들은 일단은 지지하는 굵은 뿌리가 없습니다. 굵은 뿌리가 없어서 잔뿌리별로 많이 포층이 형성되어 있어서 사이프러스 종류들은 동계 근접 피해
토양에 수분이 없어서 건조 피해를 받는 게 아니고 토양이 꽁꽁 얼어버렸을 때 호흡작용을 했을 때 동기 피해를 받는다라는 거를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다음 수목의 병에 보면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이 수목에는 이 곰팡이, 진균류 이런 것들이 거의 한 85% 차지하고 세균류도 들어는 있습니다. 그래서 진균류, 세균류, 이 세균은 박테리아는 이 건전한 나무, 토끼는 잘 침투를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상처를 내줘야 그 상처로 침투가 돼서 이 발병이 되는 적입니다. 그래서 상처, 기공, 수공, 자연 계곡을 통해서 이런 병들이 옮겨간다. 그다음 바이러스, 수목 쪽에 그 바이러스는 거의 농작물은 바이러스가 많습니다만 수목 쪽에는 그 바이러스가 몇 가지 안 됩니다. 막 번개무늬 이런 것들, 이런 쪽의 나무들이 아주 상당히 바이러스에 걸린 이파리들은 상당히 멋있습니다. 꼭 셀렉스 삼색 구들 같은 색상도 나타내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게 있고, 그렇다 해서 바이러스가 걸려서 나무가 이 수목이 죽냐? 그렇게 막 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일단은 병으로 진단이 되니까 파이토플라스마 이거는 우리가 나무의 전신병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매개충 이 파이토플라스라는 병은 분명한 매개충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대추나무 같은 것은 마름무늬 매개충, 뽕나무하고 동나무 이런 것들은 장님 노린재 이런 것들이 매개충이어가지고 병을 옮기는데 이 병을 옮기는 피해를 받은 기주식물들은 이 생존이 어렵습니다. 또 생존한다 해도 가치가 없어서 제거를 해내야 되는 입장을 보겠습니다. 선충, 그다음 기생성 종자식물, 종자식물 아시죠? 겨우살이 종류들 이런 것들이 수목에 피해를 주는 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 진단, 이건 다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변색, 천공, 창가. 이 창가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밀감이나 어떤 과실에 보면 막 느들느들한 피부병같이 부스럼 그런 것들이 창가, 더대기들 똑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위조, 대사, 위축, 도깨비지 이거 비자금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여기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서 오는 그러면은 아까 대추나무, 묵나무 이런 등등의 나무들은 비자금병이 파이토플라스마에 의해서 매개충에서 오는데 벚나무 비자금병은 뭘까요? 그 담자균에 의해서 균류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벚나무 비자금병은 이 매개충에 의해서 오는 게 아니라 곰팡이 진균에 의해서 오는 겁니다. 기관 탈락, 분비, 막 나무에서나 이파리에서 분비물이 나오고, 그 다음에 모자이크 현상이 나타나고, 이런 것들은 모자이크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바이러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충의 피해, 식엽성 해충은 섭접성 해충, 충형성 해충, 천공성 해충. 식엽성은 이파리나 뭐를 갉아서 입으로 뜯어먹는 것을 씹어먹는 것을 식엽성 해충이라고, 섭접성 해충은 집을 빨아먹는 해충입니다. 충형성 해충 뚫고 들어가서 혹을 만들고, 천공성 해충 구멍을 뚫고 들어간다 해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좀 시간이 좀 있으면 이 부분은 조금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식엽성 해충에서 이제 나방류, 우리는 보통 인시목이라고 그러죠. 비늘 같은 가루가 많이 있다 해서, 비늘 같은 가루가 날개에 많이 붙었다 해서 인시목. 이게 이제 나방 종류인데, 이 인시목을 보면은
나비는 뭐고? 나방. 자꾸 구분하기가 어쩔 때는 혼돈이 온다고 그런 분들도 많아요. 근데 나방과 나비는 이 완전 변태를 하는 곤충이고요. 이 나방은 고추를 들고 단백질을 분비해서 고추를 들고, 나비는 영어로 번데기처럼 영어로 존재를 하는 게 나비언어거든요. 그리고 나방은 뭐 밤에 활동을 해서 나방이고, 나비는 낮에 활동을 한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때 나방은 날개를 접지를 않습니다. 항상 피해 있어요. 나비는 앉아 있을 때 날개를 접습니다. 예,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 그렇게 알고 계시고, 이런 외래해충, 그다음 수용성해충, 이렇게 진행이 되겠습니다. 병해충 방제에서는 기계적 방제, 화학적 방제, 생물학적 방제, 유업적 방제, 이렇게는 이런 것들은 뭐 다 아시고 계실 것 같아서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 다음에 이제 병해. 제가 그 처음에 이 농약 교육을 할 때 이 병해충 사진하고 그 실물만 가지고 할 것과 어쩌까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했는데 딱 한 가지만 다루겠습니다. 향나무 녹병과 모과나무 녹병. 향나무는 치백나무과 향나무고, 모과나무는 장미과 모과나무입니다. 그러면 향나무는 이렇게 있고, 장미과 수종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서 딱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거, 장미과는 수도 없는 수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향나무 녹병으로 관련된 수종은 모과나무, 명자나무, 산사나무, 꽃사과, 사과, 배, 악어배, 서부해당화, 이런 것을 딱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이런 것들은 장미과 수종이지만은 아육에 씨가 여러 개 존재하는 장미과 수종입니다. 그러면 살구, 매실, 자두, 뭐 앵두, 복숭아, 벚나무는 이제 유실수는 아닙니다만은 벚나무, 이런 것들은 장미과 수종이지만은 씨를 하나만 가지고 있는 해과류예요. 근데 씨를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애들은 이 녹병포자가 이 애들한테 존재를 해서 이 병문병, 적성병으로 존재를 하고, 향나무에서는 녹병으로 존재를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향나무, 우리가 그 장미과 수종의 향나무에서 보는 이종 기종식물이에요, 겨드식물이에요. 그러면은 이 장미과 수종에서 언제부터 병이 발병되냐? 이파리가 없으면 병이 발생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곰팡이들도 영악합니까? 녹병 포자들도. 이런 장미과 수종의 이파리가 피고 난 다음에 향나무에서 4월 중순경에 이주를 합니다. 이주를 해서 언제까지 장미과 수종에서 존재를 하냐? 그러면은 9월 초에서 9월 중순까지 자랍니다. 존재를 합니다. 9월 중순 이후에는 다시 향나무로 가서 그 다음에 4월까지 존재를 해요. 근데 우리가 유심히 보면은 장미과 수종의 모과, 명자, 사과배 9월 초에까지 자라던 이파리들은 병관이 많아요. 근데 9월 초가 지나서 나온 이파리들의 줄기는 깨끗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 이종 기생균이고 기주변을 한다. 우리가 지금 A라는 사람은 조경수로 향나무를 길러요. 그리고 B라는 사람은 가수원을 해. 사과나 대과수원을 해. 서로 맨날 싸웁니다. 너 때문에 우리 그 농사를 못 짓겠어. B도 너 때문에 못 살겠어. 서로 맨날 아웅다웅 하는 거예요. 기조를 교대를 하기 때문에. 그러면 보통 경제성이 없는 수종을 갖다가 우리는 중간기주라고, 경제성이 있는 수종을 기주라고 했을 때, 이 A라는 사람, 향나무를 기르는 사람과 과수원을 사람, 누가 중간기주고 수주가 아니에요.
왜? 자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근데 다른 보통 식물들은 기주가 있고 독주가 있고 그렇게 분류가 되지만은 그래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 수종을 기주라고 하고 경제적 가치가 없는 식물은 우리가 중앙기주 숙주라고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그리고 향나무에서는 이제 겨울포자 세대만 살고 여기 나오죠. 9월 중순부터 다음에 4월 중순까지. 장미과 수종에서는 여름포자 세대 붉은 병문이병으로 4월 중순부터 9월 중순까지다. 근데 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장미과 수종에 핵을 하나 가져, 씨를 하나 가진 애들은 이 적성병에 걸리지를 않아요. 이 포자를 갖다가 곰팡이를 갖다가 곰팡이가 문질러줘도 오르지 않습니다. 근데 또 그 애들 한 가지 병이 있어요. 이 적성병에 걸리는 나무들은 복숭아 유리나방의 피해를 안 받습니다. 근데 적성병이 안 걸린 장미과 수종들은 복숭아 유리나방의 피해를 잘 받아서 5월 말이 되면은 복숭아 유리나방이 휴전을 해가지고 부패 알을 낳고 그러면 제리같이 수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주 핵을 가진 장미과 수종들의 그 몸살알이고 우리 조경하시는 분들이 그 제일 골치 아픈 게 콩나무에서 제리가 나와, 수액이 나와. 근데 그것은 한번 약을 뿌려도 안 됩니다. 수관 조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다음. 그리고 소나무 잎병 다 지금 다음. 네, 소나무 제선중. 이거는 진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할 거예요. 잘하고 그러는데 이 간단하게 이야기를 보면은 이렇게 소나무 제선중은 말 그대로 선충입니다. 선충이에요. 선충 자체는 어느 다른 수종으로 이동을 못해요. 그래서 이동을 시켜줄 대상을 찾는 거예요. 그 대상이 솔수염 하늘소입니다. 연결해요. 예, 솔수염 하늘소예요. 솔수염 하늘소가 제선충에 감염된 나무에서 월동을 하고 알을 나오면서 뭔가 자기가 그 겨울을 지났으니까 감사의 표시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솔수염 하늘소는 몸에 제선충의 알이나 유충을 7마리 전우를 몸에다가 기문에다가 겨드랑이에다가 달고 5월 초, 4월 말에서 5월 초가 되면은 비행을 합니다. 비행을 해서 5월 초가 되면은 소나무 신초가 이제 막 나올 때죠. 그때 신초를 물어뜯을 때 거리 전파가 되는 겁니다. 그 대신 탑승을 시켜줬으니까 또 저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제선충한테 또 저기를 해야 돼. 제선충은 또 솔수염 하늘소한테 답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선충에 감염된 나무가 흉고 직경 30cm 기준으로 봤을 때 한 달 안에 끝에서 밑에까지 고사가 됩니다. 50점, 60점 되는 것은 45일 만에 고사가 됩니다. 어느 지역의 사람들은 나무가 소나무가 벌게 돼요. 저한테 달려와요. 그 지역 행정 공무원들이 당신 농장에 제선충 왔으니까 빨리 조치해라. 아니면은 시에서 다 배버리겠다. 해서 가지를 끊고 부양자 왔어요. 판교사입니다. 평택분인데 가고 보니까는 그건 솔수염 하늘소에 감염된 나무지 제선충에 감염된 나무가 아니에요. 가서 공무원한테 떳떳하게 이야기해라. 이거는 제선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에 설국폭발이 방제는 하겠다. 그리고 앞에다 현수막도 써서 방제했다고 걸어놓겠다. 그렇게 해가지고 공문이 나오고 입회하여서 원만한 해결을 보는 사례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소나무 제선충에 감염된 속에서 월동을 하고 몸에다가 아주나 선충을 묻혀서 5월 초, 6월, 7월 이
신초가 부드러울 때 이거 떴고 집을 이 지체 무렵에 이 상처로 개선충이 침투가 된다. 이렇게 하고 물론 병원에서도 제도적으로 옮기고 그렇습니다만은 오늘 시간 없는 관계로 수관 조사도 하고 많게는 소고 예파 수술까지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다음 기회가 있으면은 조금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교육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